내용이 잘 보이시죠? 오늘 내용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떠한 제품이 특출나고 또 특별한지 그거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면서 오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우리의 장이 SOS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 검사를 해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어떻게 들은 적은 있으시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와 어떤 건강과의 연관관계를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 논문과 관련된 균주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장이 보내는 SOS 신호는 우리의 스트레스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솔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요. 장에 있는 좋은 균들이 많이 죽어요. 그 대신에 나쁜 균들은 살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장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부족하게 되면 운동을 할 때 나오는 그렇게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좋은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서 또는 장이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양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영양에 대해서 불균형한 상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장에는 안 좋은 물질들이 좀 많이 쌓일 수도 있고요. 유해균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인데요. 유익균들이 많은 상태에서 단백질이요. 고기 같은 단백질이 유익균들이 많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뭐든지 다 잘 해결이 되지만 유해균들이 많은 상태에서 고기가 들어오면 그게 암모니아 가스를 만든다든지 아민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발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유익균들이 많은 상태여야지만 우리가 대장암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상태고 현재는 지금 서구식으로 식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런 질환들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 장에서 가장 좋은 균이 뭐 락토바실러스 균도 있는데요. 비피도박테리움이 조금 더 좋은 균이고 비싼 균이고 관리하기 어려운 균인데 비피도박테리움이 우리 장 내에 나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했는지 확인을 해 보면 어렸을 때는 60에서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30% 10% 노년기에 들어가면 5%에서 거의 발견이 안 되기도 해요. 이렇게 비피도박테리움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줄어들면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 SOS를 보내는데 장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장 상태도 바뀌게 되고요. 장 내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아토피라든지 여러 질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렵게 들리는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장에 있는 미생물 전체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아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 보면 숫자로 비교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전체에 있는 숫자의 그 세포의 수는 30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 있는데 우리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이 38조나 돼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활동을 하는데 유전자 수가 더 중요한데요. 유전자 수는 우리 몸에 2만 개 정도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건 33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대사를
장내 미생물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유전자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몸이 체중이 70kg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20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200g이 우리 몸 전체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로토닌이 장내에 95% 정도가 장내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우리에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행복하다 보니까 그게 세로토닌이 많게 되면 식욕도 떨어지게 돼요. 식욕 저하할 수 있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 이 호르몬이 장내에 95% 정도 존재한다는 걸 본다면 장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두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면요. 실험을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거는 외부에서 구한 쥐예요. 잡은 그냥 쥐고요. 이거는 실험실에서 장의 미생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분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항생제를 먹이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장 내 미생물이 없게 되겠죠. 좀 잔인하긴 해요. 그런데 이 크고 보니까 뇌에 대해서 한번 MRI를 찍어 봤더니 B는 정상적인 쥐고요. 실험실에서 키웠을 뿐. 그다음에 요것은 잡은 쥐, 어 외부에서 자란 쥐입니다. 이 두 가지 쥐는 뇌에 대한 혈관들이 완벽하게 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A는 무균 상태에서 자란 쥐 같은 경우에는 뇌 혈관이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체중도 저체중이고 간과 비장, 그다음에 성숙, 그다음 면역 세포도 좀 못 만들고요. 뇌 발달도 안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나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보이게 되겠죠. 즉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미생물이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 뇌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또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이 두 군에 대한 쥐에게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라고 해서 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균을 주입을 해 봤습니다. 주입한다기보다는 노출을 시켰겠죠. 그랬더니 이 녹색은 정상적인 쥐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상태가 망가진 쥐는 사망률이 거의 90%, 생존율이 10% 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또 사람한테 응용을 해 본다면 우리 사람도 어떠한 무서운 균, 지금 현재로 말하면 코로나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균이기도 한데요. 이 상황에서 같은 균에 사람이 접하더라도 내 면역 상태에 따라서 생존율이라든지 입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장내 미생물을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봤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있었을 때 잘 보면은 아이가 O형이면 엄마는 A형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혈관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A형과 O형은 수혈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큰일이 납니다. 즉 여기가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의 출산하기 전에는 장내 미생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출산할 때 엄마의 산도에서부터 받은 유익균을 가지고 샤워를 하고 그걸 먹게 되면서 그때부터 장의 미생물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의 첫 번째 면역력의 중요한 포인트는 엄마의 출산 시 엄마가 어느 정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해서 유익균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걸 만약에 놓쳤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유할 때인데요. 수유할 때 우리의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두 가지로 나누면 락토바실러스균하고 대표적인 게 비피더스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락토바실러스균은 장에서 그냥 존재만 하고 비피더스균은 특별하게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수유를 할 때 아이의 면역력을 위해서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나 장내 좋은 균을 전달하고 싶다 하면 수유 시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을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약국에서 많은 유산균 제품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있는데 비피도박테리움 제품은 비싸고 균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10% 미만이고 제일 좋다라는 균조차도 한 40-50%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밸런스 위드인 365 같은 경우에는 비피도박테리움균이 85.5%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 시 무조건 따를 때는 뭐 좀 멀리 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따를 때는 뭐 다른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수유할 때는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피도박테리움이 85.5%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은 제가 지금 꽤 많은 시간을 프로바이오틱스를 판매를 해봤지만 처음 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엄마로부터 이렇게 균을 좋게 받았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항생제라든지 오염물질 들어오면 장에는 불이 난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서 많은 균들이 죽어버리고요. 설탕 이런 게 들어오면 유해균들이 살기가 좋습니다. 육식, 그다음에 인스턴트, 수면 부족, 알코올의 흡연, 운동 부족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장을 점점점 좋은 균들이 못 살게 하는 상태가 되게 됐고요. 그 결과 대변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나라별로 해본 건데요. 아마존에 있는 수렵 채집인 페루, 그다음에 대한민국, 스페인, 미국 순으로 해서 점점점 서구화된 음식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균들은 어떤 균들이냐면 유익균들이에요. 유익균들의 이름을 보면 이름이 다 뭐 락토바실러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균들의 이름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미생물이 되는 거가 아니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생존을 또는 번식을 도와주는 존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장에서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에는 유익균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고요. 아마존에 채집한 사람들은 유익균들이 이렇게 늘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국 사람들 서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운데 정도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정도 보면 유익균이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점점점 서구화된 문화식을 가질수록 유해균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우리나라도 유해균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대변 검사도 한번 확인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대장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서구화된 식생활로 유해균들이 잘 사는 환경이 되고 대한민국 또한 유해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자, 그렇다면 유해균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는 점점점 질병과 가까워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실험을 했었어요. 장이 정상적인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예를 들어서 비만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당뇨,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알츠하이머 이게 다 프로바이오틱스나 장내 유산균과 연관성이 있는 질환들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생긴 사람들에게 프로바이오틱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피더스균. 이 비피더스균을 공급을 했더니 장 상태가 호전되면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장이 점점점 문제화 되더라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좋은 거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질환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염색을 통해서 장에 있는 세포를 잘 보이게끔 한 건데요. 파란색이 우리에 있는 장 세포이면서 내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점막이 있는데요. 우리 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다가 손을 담그면 음식물이 섭취가 안 되죠. 취하지 않죠.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 손에 있는 피부는 외부에 있는 균은 잘 막아줍니다. 그러나 단점은 흡수를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장에 있는 세포가 피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 점막으로 막아서 내 몸은 장 세포는 보호하되 외부에 있는 좋은 영양 성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부 대신에 점막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점막으로는 부족하니까 여기 밖에 보면 무수히 많은 유익균들이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쁜 균들이 들어오죠. 또는 유해균들이 생존을 하게 되면 유해균들이 이렇게 장 점막을 갉아먹게 되고 또 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유해균들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유익균도 싸우겠지만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와서 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균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나쁜 역할이겠죠. 장 내에 있는 장 상피세포를 염증을 만들고요. 장염증, 장염도 만들고요. 단백질, 특히 고기 같은 것을 분해했을 때 유해균들이 할 때는 괜찮았지만 유익균들이 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유해균들이 했을 때는 암모니아나 아민 같은 발암물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은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화살표로 돼 있죠. 자, 장이 정상일 때는 세 군데에서 막아줍니다. 먼저 유익균들이 막아주죠. 나쁜 균들이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장 점막이 끈적끈적하게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장 세포가 또 막아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장 상피세포, 장 점막이 파괴된 곳은 막아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뚫고 들어와서 염증 물질이 바로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돌다가 우리의 여기 팔 접히는 부분이라든지 겨드랑이 이쪽 부분에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되면 아토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의 아토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끔 하는 이유가 이 전체적인 이유를 이해하신다면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에서는 70%가 면역세포가 여기에 다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상태가 좋을수록 우리 몸의 전체의 면역에는 좋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정리를 해보면 무균 상태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성장, 그 다음에 면역, 분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요. 무균 상태에서 태어나서 모체에서 균을 전달받는데 우리가 식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형되면서 질병에 노출돼 있고 그 대신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그게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물론 환경적으로는 안 좋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좋은 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장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역할을 알아보면 뭐 간단하게 뭐 쭉 나열할 수 있어요. 배변 활동, 면역, 콜레스테롤, 간 건강, 뇌 건강, 요로감염, 염증 뭐 이렇게 다 좋은데요. 제가 항상 뭐 약사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말을 할 때 프로바이오틱스는 배변 활동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세 가지만 기억을 떠올려라. 첫 번째 면역이고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당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는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사한테 뭐 후배들한테 제가 교육을 할 때는 항상 프로바이오틱스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하신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당뇨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좋은 영양소고요. 그다음에 장에 70%가 면역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면역에 관계하고 특히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라는 게 이번 밸런스 위드윈에서 과거에는 365 되기 전에는 1억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20억이 추가되면서 21억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기도 호흡 감염률을 27% 낮췄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인 게 그렇게 없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리노바이러스는 만성 비염을 나타내는 건데 이 리노바이러스에 대한 유의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이 균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 365로 옮기면서 이 균을 왜 이렇게 증강했는지 이유는 바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이해하시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조금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요. 아이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배변 검사를 했을 때 파란색은 그 장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자주색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의 말하기 능력, 그 다음에 사회성, 그 다음에 인지 능력, 그 다음에 행동을 봤더니 여러 가지 그 능력의 차이가 벌써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장 상태에 따라서 특히 아이들은 뇌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고요. 그 이유를 이론적으로 본다면 장하고 뇌하고는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장뇌축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장뇌축 이론 때문에 장 상태가 좋으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ADHD라든지 집중력 향상, 여러 가지 지능과도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종들은
출생 후 6개월에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엄마가 출산하기 전에 아이들의 첫 번째 균을 잘 주기 위해서 출산 직전까지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한 3-4개월 이상은 꼭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산 전에 먹어라 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에게 첫 번째 주는 그 균이 이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기를 놓쳤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유할 때 비피도 박테리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균을 선택해서 한다면 아이들에게 또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뇌에 대해서 이제 또 쥐 실험을 추가로 한 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쥐에게 또 새로운 쥐를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없는 쥐에게 또 새로운 쥐를 접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상적인 쥐는 냄새를 맡고 호기심을 가져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없는 장내 미생물이 없는 쥐는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를 인간에게 응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요.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쥐가 또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랑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망간다는 것은 불황장애나 대인기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장이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축하 선물 항상 생각할 때 철분과 엽산은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뇌 건강이라든지 아이를 위해서 오메가3하고 그다음에 밸런스 1인 365가 제일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도 있죠. 제왕절개를 하면 정상적으로 아이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물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했다면 조금 일찍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해서 분유해서 조금 아니면 모유를 통해서 섭취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장의 구성을 보면요. 유익균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맞서는 유해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균들이 60% 정도 되는데요. 우리의 장 상태가 좋으면 유익균이 중간균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장 상태를 좋게 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이 점점점 세력을 잃어가게 되면 유해균들이 중간균과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장 상태를 완전히 망쳐두게 되죠. 그럴 때 유익균들이 잘 살게 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익균하고 장내 미생물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동일시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유익균들이 생존을 하거나 번식을 하게 되면서 장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 2주 후에 대변 검사를 해보면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대부분 검출이 되지 않아요.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장에 있는 본래 엄마로 붙었던 좋은 균들, 유익균들이 펌핑을 해가지고 잘 살게끔 해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다. 그래서 WHO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정의한 게 살아있는 미생물로서 유익균을 증가하고 유해균을 증가 또는 장 상태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장내 정착하는 게 아니고 유익한 효과를 주는 미생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게 WHO에서 정의한 거예요. 정량을 섭취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을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어야 돼요. 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가서 뭐 유익한 효과를 주는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이름을 보면요.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이렇게 두 가지 이름 많이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유익한 효과를 줄 때 연구를 해서 이게 잘했어요 라고 해서 훈장을 받은 게 뒤에 영어로 된 겁니다. 영어나 이렇게 숫자로 된 게 실험을 해가지고 훈장을 받은 애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유익한 효과가 명확하게 나온 게 이 균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균주에 대한 이름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유익한 효과가 확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살아서 장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대표적인 게 살아서 가기 위해서 코팅하는 거 듀오락 아시죠? 듀오는 두 가지란 뜻이에요. 락은 열쇠를 잠갔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듀오락은 이중 코팅했다는 뜻의 의미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요즘에는 3중 코팅, 4중 코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코팅을 해가지고 장까지 살아가게끔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세계에는 유산균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 세 군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얀센하고요. 그 다음에
두폰, 다니스코, 그다음에 로셸 이렇게 있는데 이 세계 3대 회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코팅력이라든지 내산성, 내담즙성, 그다음에 살아서 장까지 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세계 회사 중에서도 두폰, 다니스코 회사는 내담즙성, 내산성이 굉장히 강해서 위산에도 거의 많이 살아서 지나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먹어도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거죠. 밸런스 위딘 365는 다른 거 브랜드가 없는 균을 쓴 게 아니라 두폰 다니스코 있는 균을 100%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가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은 먼저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 중에 끝에 훈장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 훈장이 달려 있어야 되고요.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 우리나라에서는 뭐 3중 코팅, 4중 코팅 하겠지만 이미 유명한 회사에서는 이미 그 생존력이나 부착력은 다 처리가 돼서 살아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까다로운 배합이라고 해서 식물성 원료인 뭐 이렇게 이눌린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겁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원료가 되는 것을 먹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은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화이버라든지 다른 뭐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경우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이섬유를 따로 섭취를 해서 장에서 풍성하게 먹고 번식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된다면 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시중에 보면 이 균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려버릴게요. 유명한 제품 중에서 셀티아 땡 있죠. 셀티아 땡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그래도 비피도박테리움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중이고 고급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제품 또한 비피도박테리움이 50% 정도 또는 그 미만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5.5% 들어가 있는 제품은 굉장히 드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당연히 배변 활동 잘 하게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를 응용할 때는 면역,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도와 장 상태를 정화시키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훈장을 받은 애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군에 있는 균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훈장 받은 애와 안 받은 애들이 그 이름이 달라요. 명성이 달라서 각각의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까지 살아남는 것은 좋은 회사 거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쓰면 이것은 똑같은 거고. 그래서 밸런스 위딘 365에 들어가 있는 균이 어떤 훈장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논문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비피도박테리움은 락토바실러스 균보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서 크론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염증을 완화해 주는 게 나타났었고요. 또 하나 설사나 알레르기 증상도 완화해서 아토피나 이런 부분에도 좋은 게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입니다.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중에서 HN019 훈장을 받은 애는 위장관에서 이제 장에서 음식물이 머물러져 있는 시간을 짧게 해줘요. 그래서 배변을 잘하게 해서 장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배변 활동이 잘 되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군과도 비교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여기도 같은 회사에 있는 균입니다. 그 다음에 HN019라는 균, 특별한 균하고 같은 회사에 같은 종류의 균이지만 이 균 같은 경우에서는 내담즙성, 내산성, 그러니까 위산에 좀 약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균들은 우리가 선택한 균은 좀 장에서 또는 위산에 강한 균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뒤에 있는 훈장에 대한 명칭을 봐서 그 특징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균의 특징은 뭐냐면 HN019 같은 균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PMN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혈구에 대한 건데요. 백혈구에 대한 활동성을 높여줬고요. NK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항암 작용도 있고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 이거에 대한 활동력을 증가시켰다는 게 이 HN019균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변 활동도 잘하지만 면역력도 높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하게 늘어가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라는 균은 여기 보면 실험을 했는데 호흡기 대한 면역력이 특별하게 높았어요. 그래서 3.2개월 복용을 안 하면 뭐 2.4개월 정도 감기에 안 걸렸었는데 복용을 했더니 3.2개월 정도 감기에 안 걸렸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다른 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유사한 다른 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흡기 감염에 대한 예방률이 전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있는 균이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훈장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BL04는 특별하게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고 더더욱이나 코감기나 비염에 대해서 리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이거에 대한 감염에 대한 감염률을 훨씬 더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BL04는 호흡기 감염이라든지 코에 대한 감염률을 낮춰서 우리의 건강에 대한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건강에는 LA14라는 균이 특별해요. 그래서 같은 균이지만 같은 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여기까지는 같지만 끝에가 다른 균은 질 건강이나 이렇게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LA14는 여성의 질에 생존할 수 있으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질 건강에 대해서 질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을 먹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울감도 없애주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안감, 정신적인 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지렴이라든지 임신성 당뇨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제가 아까 프로바이오틱스는 당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임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신성 당뇨도 문제가 아니지만 지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복용을 했을 때 3개월 차에 가려움이 재발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고 있으면 LA14를 복용하고 있으면 8.3%에서 재발되었지만 70% 복용을 안 하면 70%에서 재발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질염에 대한 재발률이 100% 정도 돼요. 그렇지만 LA14를 복용하고 있으면 3분의 1밖에 질염이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균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향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보면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었던 것이 대장으로 통해서 나오지만 대장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 여성의 질과 굉장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서서히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나쁜 물질을 먹어서 여성의 질에 있는 질 세포들이 이렇게 나쁜 균에 의해서 침식을 받고 염증을 받고 있는데 이런 균들이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하면서 점액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질염에 대해서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락토바실러스 균인데요. 락토가 뭐냐면 우유란 뜻입니다. 그래서 락토는 우유란 뜻이고요. 우유에서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균이 젖산균이고 그러니까 유산균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락토바실러스 균이 유산균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산을 한국말로 바꾸면 전유자를 쓰기 때문에 젖산입니다. 젖산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산으로 분비되는 거. 그러니까 유산균이 젖산을 분비하게 돼서 이 젖산이 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쪽을 유해균들이나 나쁜 균들을 죽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성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균은 락토바실러스 균이 되고 그중에 LA14라는 균이 특별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것도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같은 실험을 했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람노서스 균이라든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이렇게 복잡한 균이 있는데 제가 결론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종류의 균이라도 이렇게 훈장을 받은 애들은 이렇게 점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균인데 여기 파란색하고 같은 게 검정색이죠. 검정색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질의 생존율이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균이라 해도 생존율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파란색 같은 경우는 높은 생존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회색을 보면은 같은 균이라고 하지만 훈장 받은 애와 안 받은 애는 생존율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LA14균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장 건강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산균은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간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을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장에서 그것을 먼저 걸러주게 되면은 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양이 줄어들게 돼서 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간 건강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대조군이고 이쪽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해서 타이레놀을 많이 먹게 되면 강에 이렇게 파괴가 일어납니다. 간세포가 파괴가 돼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LA14를 복용했더니 정상적인 간은 그대로 되고요. 파괴된 균은 간은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으로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거가 되냐면 우리가 간 수치가 안 좋다든지 간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를 하고 싶을 때 밀크시슬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밀크시슬로 부족할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끔 해서 간에 대한 부담을 줄여둬서 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는 외부인이기도 한데요. 밸런스 위드인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제품이 왜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은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공기하고 접했을 때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균들은 많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은 비싸기 때문에 많이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임상 실험을 한 균주, 즉 훈장을 받은 균주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입증된 균주만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보장균수, 우리나라에서는 보장균수를 되게 많이 봅니다. 보장균수는 식약처에서 100억까지만 봐요. 이게 300억이 들어있든 400억이 들어있든 100억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100억만 가지고 있으면 유통기간이 임박했을 때 100억만 존재한다면 식약처에서 이 제품은 괜찮은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돈이 가장 적게 들기 위해서 싼 균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비싼 균은 조금 집어넣고 싼 균은 많이 집어넣어서 100억만 맞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도 제기해서 신문에도 나왔었는데요. 싼 균을 90% 정도 넣고 나쁜 균, 그러니까 좋은 균들은 10%만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5종 균주 다 브랜드 균이고요. 비피도박테리움 85.5% 들어가 있다는 균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흔치 않은 균이고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이거는 저희 약국에 있는 제품인데 너무 깐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깐다는 말은 좀 이상하죠.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좀 가렸는데요. 비피더스균이 좋기 때문에 제품에 BP를 많이 써요. 유산균 제품 중에서.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제품을 보면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넘 이렇게 돼 있죠. 훈장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HN019 이런 뒤에 훈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제품을 보시면 순서대로 보면 1번, 2번, 3번, 4번, 6번 갔을 때 비피도박테리움이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식약처에서는 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순서로 나열되게끔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은 락토바실러스 균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비피도박테리움은 거의 안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비자 보호원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일부 제품 균중 극소량이거나 표시 미흡 이게 뭐냐면 비피도박테리움 균이 비싼지는 아는데 제품을 이름을 집어넣고는 싶어요. 그런데 집어넣는데 미량만 집어넣은 게 지금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입니다. 이것도 2020년 7월이니까요. 최근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기사를 제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는 말을 안 할게요. 다 지워놨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종근땡 하고요. 그 다음에 광땡 뭐 이렇게 있는데 전혀 어디 회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균들이 극소량만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벌써 아시겠죠. 현실이 이래요. 현실이 이랬는데 양심적으로 제품을 그대로 정확하게 각 균에 대한 균의 숫자를 밝히면서까지 이렇게 제품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대단한 거라고 보고요. 그걸 지키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이 품질 관리 강화를 자율 개선을 하게끔 했다라는 건데 이게 안 한다는 말이겠죠. 안타까움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건강에 대해서 먹는다면 특별한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이 좋다라는 것은 판매자나 생산자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85% 이상이 브랜드 비피도박테리움 제품을 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칭찬할 만하고 강조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온 가족 건강의 기본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그건 벌써 누차 얘기한 것 같고요. 건강의 길로 고고고 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또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약사님이 지금 너무나 좋은 정보를 주셔 가지고 지금 질문이 쇄도할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 잠깐 운영을 해도 될까요? 네, 예예예. 알겠습니다. 네. 와, 제가 카탈로그에 그 균주 그 훈장 받은 게 몇 억 마리씩 들어 있는지 딱 써 있는 거 보고 그 의미를 제가 오늘 알았네요. 와, 그게 이렇게까지의 의미가 있을 줄이야. 네. 지금 오늘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게 뭐가 좋은 건지 뭐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세세하게 설명을 아주 압축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권호연 리더님, 한 가지 제품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제품을 바꿔가면서 먹어줘야 한다는 약사님들이 계시는데 소비자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뭐라고 풀어주면 좋을까요? 제가 한마디 조금만 더 덧붙이면 이분 어머님이 약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약사님, 서인한 약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 바뀌고 있고 새로워지고 정확히 밝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예전에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면 장에 다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에서 다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균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개념은 다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내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이 균이 잘 유익균들을 도와서 잘 살게끔 해주는 균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품질이 좋은 균이라고 한다면 이 균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어, 가격에 문제가 있을 때만 돌려먹다는 말은 저희 용어고요. 가격에 문제가 있을 때만 좀 바꿔서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일 좋은 걸로 드시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김미숙 리더님, 중간균이 몸이 정상일 때는 유익균에게 도움을 준다는데 그럼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유해균 쪽을 기능을 더하는 건가요? 유중간균에 대한 개념은 최근에 밝혀진 거고 그거에 대한 일일이 나타나는 기능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즉 적어도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냐면 유익균들이 활발할 때는 중간균도 유익균을 도와주지만 유해균들이 발달하게 되면 유익균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장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정치로 따지면 진보와 보수 중에서 아직 결정 못한 군이 결국 대선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의 적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많이 먹었을 때보다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은가요? 제 생각은 적정량보다는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제가 먹어봤는데 많이 먹으면 조금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양으로 먹으면 좋겠고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큰 영향은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균 같은 경우에 어 많이 먹는다고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 균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서 하나인데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저희 약국의 냉장고에 있는 균인데 그 4,5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균이 있어요. 드시모네.
아. 드시모땡입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드시모땡이라는 그 유산균이 있는데 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4,500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많이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 물리기도 하고요. 가끔 또 이 유산균을 배양할 때 우유 배양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또 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상가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양이 많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게 장에서 번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잘 보면 유익균들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 장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에 따라서 많이 먹어야 될 사람, 좀만 먹어도 될 사람 이런 것은 먹어보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돈이 되는 선에서 많이 먹는 게 일단 좋은 전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후 1 개월 신생아도 밸런스 위드인 제품 섭취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엄마로부터 균을 받았을 때 그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제 있을 텐데 그 균들이 장에서 잘 자리 잡을 때까지는 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100일이라든지 그때까지는 다른 균을 섭취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접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먼저 비피도박테리움을 먹으면서 엄마도 건강해지면서 아이도 건강해지게끔 하시고 만약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왕절개를 했다든지 또 하나 100일이 안 됐는데 저희가 소아과 앞에서도 일을 해봤었는데 100일 안 됐는데도 항생제 처방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미량이더라도 아이에게 그 분유나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식힌 다음에 거기 위에다 녹여서 조금씩 접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후 1개월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랑 관련된 질문인데 일단은 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생아가 네. 먹을 경우 한 포를 다 먹여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음. 말씀하신 대로 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예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 음.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먹여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콩팥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 수치가 높은 분이나 기능이 저하된 분들 가령 투석까지 가야 하는 분에게도 효능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두 다 효능이 있죠. 아주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없애주는데 면역력을 높이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본이고 그 다음이 뭐 오메가3라든지 항산화제, 뭐 비타민 D, 셀레늄 이런 거가 되는 건데 지금 다 좋지만 뭐냐면 투석까지 가신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제 경우 약국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부분까지 저는 먹어도 도움이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게 쉽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부분 특정 브랜드 제품은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이걸 간단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는 그 장내 이거는 저 철저한 마케팅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게 우리가 아까 식약처에서 말씀할 때 100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00억 수치도 냉장 보관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 냉장 체인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상태에서 균을 개수를 셉니다. 나중에 유통기한 임박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달라요. 시험이 좀 더 온화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있습니다. 어떤 모든 균이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래 살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냉장 보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떤 균이냐면 냉장 보관 냉장 보관을 안 하더라도 그 점점점 줄어드는 균이 우리가 말했던 100억이면 100억, 81억이면 81억 그 상태까지는 유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넣겠죠. 근데 냉장 보관하는 제품은 더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관하는 거에 비해서.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훨씬 더 사망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생존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냉장 보관해 가지고 요거를 좀 넣었다 뺐다 하면 습기가 더 많이 차거든요. 근데 균에는 굉장히 그게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단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긴 한데 냉장고에 무조건 오래 있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밸런스 위딘 365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포장이라든 이게 엄청난 포장으로 돼 있어요. 그거 뜯을 때 보시면. 그거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균이 습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걔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비싼 포장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포장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포장지 뜯으면서도 항상 깔끔하게 뜯으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뜯으셨으면 그 포장지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박. 진짜 그다음에 지금 완전 ABO신 줄 알았습니다. 깜짝 네. 놀랐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유산균은 씹어 먹으면 안 된다는 썰이 있는데 씹어 먹으면 안 좋은 이런 말씀 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무시하고 네, 그 뭔 네.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코팅 얘기를 하는 건데요. 코팅이 그 우리가 그 뭐 그거는 있겠죠. 뭐 닥터 캡슐인가 그 드링크 중에 그거 있잖아요. 씹었을 때 그 캡슐 느껴지는 거. 그런 거는 씹으면 깨지니까 그러겠지만 유산균 같은 경우에 그 씹은다고 해서 그게 깨지지 않아요. 그 코팅이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코팅이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유산균인데요. 이 코팅할 때 완전 이렇게 코팅을 쫙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냥 찍찍찍 이렇게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그 유리 코팅처럼 코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거랑 같이 엉겨 붙게끔 해서 한 게 코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씹어 먹는다 이렇게 그 큰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씹어 먹는 건 좋은 건 아니고 하여튼 입에 많이 머물러 있어도 구강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구강에 살아있는 균들에도 좋은 역할을 해서 구취라든지 입안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가 안 좋다든지 입 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냄새가 입냄새가 심하신 분들은 이걸 입에 머물고 있다가 삼키셔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 실험도 해봤습니다. 와, 이거 정말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간 건강이 안 좋아서 처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분의 경우 초반에 양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공복에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 먹으면 조금 제 경험인데 하나 먹으면 좀 느낌이 안 오고요. 두 배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두 배 정도 먹으면서 내 장의 변화를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먹고는 좀 느낌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두 개 정도 시작을 하고 늘릴지 줄일지 그때 판단을 하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연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언제 먹을지는. 예를 들어서 공복에 먹는다, 식후에 먹는다, 그다음에 식후 30분에 먹는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공복에 먹는 거하고 식후 바로 먹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막 1대1 막 이렇게 거의 무승부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다음에 논문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식후 30분 정도 그때가 제일 안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식후에 먹으면 음식물하고 많이 섞여서 정체해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식후 30분은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복에 먹었을 때는 산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식후 바로 먹으면 음식물이 문제가 되는데 식후 30분 정도 먹으면 위산도 많고 음식물도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빼고 아무 때나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 듀폰 다니스코사는 이걸 다 계산해서 코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생각해서 언제 먹어라 이렇게 하면 조금 그 이유는 이거겠죠. 루틴하게 하루의 루틴으로서 먹게끔 하는 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런 많은 질문까지도 빠르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약사님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님. 네,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이 미팅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그 프로바이오틱스와 네, 진짜 속 시원한 강의 너무 좋았죠.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메이가 진짜 너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못 알리고 있나 이런 이런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좋은 거 우리 왜 못